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펄벅의 데이지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홍신문화사에서 출간했고 이강빈님께서 정성스럽게 옮긴 책입니다. 펄벅은 중국인보다 중국을 더 사랑했고 미국 여성 작가 최초로 노벨상과 동시에 퓰리처상을 수상했으며 인도주의적인 부분에서도 큰 업적을 남긴 작가입니다. 펄벅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책 본문을 조금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펄벅은 1892년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 태어나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생후 3개월에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영어보다 중국어를 먼저 배우고 동양식 예의범절을 체득하며 성장한 펄벅은 18세에 대학 진학을 위해 미국으로 처음 돌아가지만 4년 후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25세에 존 로싱벅과 결혼해서 딸을 낳고요. 난징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딸이 4살 때 정신박약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이후 난징에서 장제스 혁명군의 백인 대학살 때 온 가족이 죽을 위기를 넘기자 딸을 미국 정신박약아 전문학교에 입학시키고 홀로 중국으로 돌아와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 데이지 집필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3개월 만에 탈고한 옹권은 1931년 출간과 동시에 200만 부 가까이 팔려나가서 퓰리처상을 거머쥐었고요. 그 인기에 힘입어 이듬해 1932년 속편 아들들을 출간하게 됩니다. 중국 전국이 계속 불안해지자 결국 42세 때 미국으로 영구 귀국하게 되고 데이지 3부작의 완결편이라 할 수 있는 분열된 일가 1935년에 출간했습니다. 1938년에는 미국 여류 작가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그 외의 작품으로는 장애를 가진 딸을 키우며 겪은 체험을 쓴 자라지 않는 아이가 있고요. 한국 근대를 배경으로 한 살아있는 갈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1973년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책은 청나라 말기 격변기를 살던 농부 왕농 일가의 삶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데이지의 발을 딛고 땀 흘려 일한 농부 왕농이 지주 왕농으로 변했다가 데이지를 떠나 돈으로 향락을 쫓기 시작하면서 지주 왕농이 서서히 몰락하는 이야기입니다. 생후 3개월부터 42세까지 중국에 살면서 화북지방과 난징에 거주했던 펄벅의 경험이 작품 배경에 녹아 있습니다. 당시 서양에서는 생소했던 중국을 배경으로 자연과 운명에 맞서 삶을 개척해 나가는 농부의 삶을 아주 감동적인 일대기로 그려내고 있죠. 우리는 흙에서 나서 흙의 결실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생명력의 원천인 데이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 여러분들에게 데이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펄벅의 데이지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낭독해 드릴 부분은 처음부터 왕농이 황부잣집의 여종인 오란을 아내로 데리고 오는 장면까지입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왕농이 결혼하는 날이었다. 휘장을 둘러친 껌껌한 침상에서 눈을 떴을 때 그는 왜 이날 새벽이 여느 날과 다르게 생각되는지 처음에는 몰랐다. 집 안은 고요했다. 그의 방 맞은편 가운데 방에서 노인이 쿨룩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아침마다 맨 처음 듣는 것이 이 기침 소리였다. 여느 때의 왕농이라면 그것을 흘려 듣고 그냥 누워있다가 아버지 방문의 돌적이가 삐걱하고 열리고 기침 소리가 다가오면 일어났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왕눈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벌떡 일어나 침상에 휘장을 밀어 젖혔다. 아직 어둡지만 발그레한 기운이 감도는 새벽이었다. 창문 구실을 하는 네모진 작은 구멍에 붙인 종이가 찢겨져 펄럭거리는 틈으로 엷은 구릿빛 하늘이 희미하게 엿보였다. 그는 종이를 잡아 찢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봄인데 이런 게 무슨 소용이야. 오늘은 집 안이 깨끗해 보이기를 바랐지만 왠지 입 밖에 내어 말하기는 부끄러웠다. 그는 겨우 손을 내밀 수 있을 정도 크기의 창문으로 손을 쑥 내밀었다. 동력해서 살랑살랑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느껴졌다. 부드럽고 소곤대는 듯한 촉촉한 바람이다. 좋은 징조였다. 박곡식이 익으려면 비가 필요하다. 아마 오늘도 비는 오지 않겠지만 이 바람이 계속된다면 내일이나 모레쯤 물을 구경할 수 있으리라. 잘 됐다. 그는 어제 아버지에게 햇볕이 이렇게 계속 뜨겁게 내리쬐어서야 어디 밀 이삭이 있겠느냐고 말했었다. 그런데 오늘은 하늘이 그의 행복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날을 고른 것 같다. 데이지는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는 내일 입는 푸른색 바지를 입고 푸른색 무명 허리띠를 매면서 급히 가운데 방으로 나갔다. 몸을 씻을 물이 데워질 때까지 윗도리는 벗은 채였다. 그는 본체에 붙여 지은 헛간으로 들어갔다. 그 어두침침한 곳이 부엌이었다. 부엌은 본체와 마찬가지로 그의 밭에 흙을 뭉친 큼직한 진흙 벽돌을 쌓고 그가 농사지은 밀짚으로 지붕을 이었다. 오랜 세월의 불질로 단단하고 꺼멓게 그을린 부뚜막 역시 그의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자기 땅의 흙으로 만든 것이다. 부뚜막에는 우묵하고 둥그런 무쇠솥이 걸려 있었다. 그는 옆에 있는 지랑아리에서 바가지로 물을 퍼서 무쇠솥을 반쯤 채웠다. 물이 귀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펐다. 그러다가 그는 한참을 망설인 후 항아리를 번쩍 들어 물을 전부 무쇠솥에 부었다. 오늘은 온몸을 씻을 참이다. 어머니 무릎에서 놀던 어린 시절 이후로 아무도 그의 알몸을 본 사람이 없다. 오늘은 누군가 본다. 깨끗이 씻어야 했다. 그는 부뚜막 뒤로 돌아가서 구석에 쌓아놓은 마른 풀과 나뭇가지를 하나를 안고 와서 이파리 하나도 버리지 않게 차곡차곡 아궁이에 넣었다. 낡은 부싯돌로 지폐에 불을 붙였다. 불이 금세 타올랐다. 그가 불을 지피는 일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6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그가 아침마다 불을 지펴왔다. 불을 지피고 물을 끓여 찻잔에 뜨거운 물을 담아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곤 했다. 그러면 아버지는 침상에 앉아 기침을 하며 마룻바닥 위에 신발을 찾아 신었다. 지난 6년 동안 매일 노인은 아침 기침을 가라앉히는 더운 물을 아들이 가져오기를 기다렸다. 이제야 겨우 아버지도 아들도 편하게 되었다. 집에 여자가 들어오는 것이다. 이제 왕농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2번 다시 꼭두 새벽에 일어나 불을 지피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는 침상에 들어 누워서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풍년이 들면 끓일 물에 찻잎을 띄울 수도 있을 것이다. 몇 해 전에 한 번 그랬던 것처럼. 여자가 늙으면 아이들이 불을 지피겠지. 여자는 왕농에게 아이를 많이 낳아줄 것이다. 왕농은 세계의 방 안팎을 뛰어다니며 놀 아이들 생각에 일손을 멈췄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집이 거의 비다시피 되어 방 3개도 많게 느껴졌었다. 그들은 식구 많은 친척들이 밀고 들어오려는 것을 막아야 했다. 아이만 잔뜩 낳은 숙부는 구변 좋게 이런 말을 늘어놓았다. 호랍이 둘이서 일이 많은 방이 왜 필요하지? 부자가 함께 자면 안 되겠나? 젊은 몸뚱이의 온기가 늙은이 기침에 여하간 좋은 게 아닐 텐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대답했다. 나는 내 손자를 위해서 잠자리를 비워두는 거야.
손자가 내 늙은 뼈다귀를 녹여주겠지. 이제 그 손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것도 많은 손자가. 벽을 따라서 가운데 방에도 손자들의 침상이 나란히 놓이겠지. 집 안은 침상으로 가득 찰 것이다. 왕눈이 반쯤 빈집이랑 같은 이 집이 침상으로 가득 찰 생각에 빠진 사이에 부뚜막에 불이 꺼지고 솥에 물이 식기 시작했다. 웃옷을 걸치고 단추는 채우지 않는 노인의 모습이 그림자처럼 문간에 나타났다. 노인은 기침을 하고 가래침을 뱉으며 숨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찌 된 거냐? 내 가슴을 녹일 뜨거운 물이 아직 안 끓었냐? 왕눈은 아버지를 쳐다보고서 제정신으로 돌아오자 사뭇 무색해졌다. 띨감이 늦어서요. 축축한 바람에. 노인은 줄기차게 기침을 계속했다. 물이 끓기까지는 그칠 것 같지가 않았다. 왕눈은 끓인 물을 찻잔에 부은 후 부뚜막 위 선반에 얹힌 반들거리는 항아리에서 돌돌 말린 찻잎 12어 잎을 집어 끓인 물에 떨어뜨렸다.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그 웬 해픈 짓이냐. 차를 마신다는 건 돈을 먹는 것과 같다. 오늘은 다르니까요. 왕눈은 씩 웃으며 대꾸했다. 마시세요. 기분이 좋아질 테니까요. 노인은 투덜거리며 앙상하고 마디진 손가락으로 찻잔을 움켜잡았지만 그 귀중한 것을 차마 마실 수 없다는 듯 물 위로 말린 찻잎이 퍼져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다 식어요. 그렇군. 그렇지. 깜짝 놀란 듯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뜨거운 차를 불어서 마시기 시작했다. 맛있는 음식을 얻은 어린아이처럼 만족스러운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왕눈이 솥에 끓인 물을 나무통에 퍼담는 것을 예사롭게 보지 않았다. 노인은 얼굴을 쳐들어 아들을 쏘아보다가 소리를 질렀다. 그 물이면 밭에 주어서 곡식을 연글게 하고도 남겠다. 왕눈은 잠자코 남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통에 옮겼다. 어쩌자는 거냐? 설 쇠고는 한 번도 몸을 씻지 않았어요. 왕눈은 나직히 대답했다. 색시에게 보이기 위해서 몸을 깨끗이 하고 싶었다고 아버지에게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그는 얼른 물통을 들고 자기 방으로 갔다. 문틀이 휘어져 문짝이 꼭 닫히지 않았다. 노인은 뒤뚱거리며 가운데 방까지 따라와서는 문틈에 대고 떠들었다. 처음부터 옆편네한테 이런 걸로 시작하면 안 된다. 안 돼. 아침에 끓이는 물에 찻잎을 안 넣나 몸뚱아리를 씻어대질 않나. 오늘뿐이에요. 왕눈은 큰 소리로 되받고 다시 덧붙였다. 씻고 난 물을 밭에 줄 테니까 그럼 영 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말에 노인은 입을 다물었다. 왕눈은 허리띠를 풀고 옷을 벗었다. 구멍을 통해 네모꼴로 들어오는 아침 햇빛 아래에서 조그만 수건을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꼭 비틀어 짜서는 검고 마른 몸뚱이를 쓱쓱 문질렀다. 공기가 따뜻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몸이 젖으니 서늘해졌다. 수건을 계속 더운 물에 담갔다 꺼냈다 하면서 열심히 문지르는 사이 몸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것이 끝나자 그는 어머니가 쓰시던 상자에서 푸른색 무명옷을 꺼냈다. 솜이 든 겨울옷이 아니면 오늘은 좀 추울 것 같았지만 몸뚱이가 깨끗해지니 갑자기 낡은 솜옷을 걸치기 싫어졌다. 겨우내 입은 솜옷은 해진 곳으로 때 묻은 잿빛솜이 비어져 나왔다. 아내 될 여자의 첫 대면에 해진 옷을 입고 싶지 않았다. 앞으로는 그녀가 빨고 기워주겠지만 첫날은 아무래도 싫었다. 왕눈은 푸른색 무명 우독과 바지 위에 같은 감의 두루마기를 걸쳤다. 한 해에 모두 해야 열흘가량 명절날밖에 입지 않는 유일한 긴 옷이다. 길게 따은 변발은 풀어서 기우뚱한 작은 책상 서랍에서 꺼낸 나무빗으로 빗었다. 노인이 다시 문틈에 대고 소리쳤다. 오늘은 먹을 것을 아무것도 안 주냐? 이 나이가 되면 아침에 먹을 것을 찾아 먹기 전에 뼈다귀가 마치 물 같단다.
금방 나가요. 왕농은 손을 잽싸게 놀려 머리를 검은 명주실 타르처럼 따올리며 대답했다. 그리고 얼른 두루마리를 벗고 변발을 머리에 감아붙인 다음 방문을 열었다. 아침밥 짓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다. 옥수수 죽을 쑤어 그것을 아버지에게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자신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비틀비틀 물통을 들고 가 대문 밖 가까운 밭에 물을 쏟고 나서야 몸을 씻느라고 물을 다 써버린 것이 생각났다. 다시 불을 지펴야 했다. 갑자기 노인에게 화가 치밀었다. 저 늙은이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밖에 생각지 않거든. 그는 부뚜막 아궁이에 대고 중얼거렸지만 들릴 만한 목소리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인의 밥 시중도 오늘 아침이 마지막이었다. 문강 근처의 우물에서 물을 아주 조금 퍼다가 솥에 부었다. 이내 끓었다. 옥수수 가루를 넣고 휘 저어 노인에게 들고 갔다. 저녁은 쌀밥이에요, 아버지. 아침은 옥수수 죽이지만요. 쌀은 뒤주에 몇 톨 남지 않았어. 노인이 가운데 방 식탁 앞에 앉아 젓가락으로 노란 죽을 휘저으며 말했다. 봄 명절에 먹는 걸 조금 줄이기로 하지요. 그러나 노인은 듣지 않고 후루룩 소리내어 죽을 들이켜고 있었다. 왕농은 방으로 돌아가서 다시 푸른 두루마기를 입고 변발을 늘어뜨렸다. 그는 앞니마와 뺨 언저리를 만져보았다. 새로 면도하는 게 좋을까? 아직도 해는 뜨지 않았다. 여자가 기다리는 집으로 가기 전에 이발소 거리에 들른 시간은 충분했다. 돈만 있으면 이발하리라고 마음먹었다. 왕농은 허리띠에서 기름때 묻은 회색 헝겊 지갑을 꺼내어 돈을 세어보았다. 은전 6잎과 동전 2오줌이 있었다. 아버지에게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오늘 저녁 식사에는 사람들을 초대해 놓았다. 숙부와 숙부의 아들인 사촌동생, 이웃 농부 셋이 오기로 돼 있었다. 장에서 돼지고기와 작은 생선과 밤을 조금 사올 작정이었다. 남방에서 온 죽순이랑 쇠고기도 사서 자기 밭에서 난 양배추와 한데 볶았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은 콩기름과 간장을 사고 돈이 남았을 때의 이야기다. 이발을 하면 쇠고기는 못 사겠지. 그래도 이발부터 해야지. 그는 갑자기 결심했다. 그는 노인에게 아무 말 않고 거리로 나섰다. 아직 어두침침했지만 태양이 지평선의 구름 위로 떠오르며 밀과 보리에 맺힌 이슬 위에서 반짝였다. 왕농은 농부의 마음으로 되돌아와 다른 일은 잊은 채 멈춰 서서 이삭을 살폈다. 보리에 아직 알이 들지 않았다. 이삭들은 비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는 대기의 내음을 맡아 가늠하며 걱정스레 하늘을 쳐다보았다. 어두운 구름, 묵직한 바람, 비는 거기 있었다. 그는 향을 사서 지신을 모시는 조그만 당집에 바치리라 마음먹었다. 이런 날이면 신에게 의지하고 싶었다. 그는 밭 가운데 오솔길로 급히 걸어갔다. 멀지 않은 곳에 잿빛 성벽이 우뚝 솟아 있었다. 성벽 누문을 들어서면 황대인의 저택이 있는데 왕농의 아내 될 여자는 그곳의 종이었다. 사람들은 대갓집 계집종에게 장가드느니 독신으로 있는 게 낫다고들 했다. 그러나 왕농이 저는 마누라를 얻지 못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아버지는 대답했다. 요즘같이 살기 빠듯한 때 장가드는데도 여간 큰돈이 드는 게 아니다. 계집들은 같이 살기 전에 금가락지나 비단 옷을 을에 탐내니 가난뱅이는 종을 얻는 길밖에 없느니라. 그러고는 아버지는 황대인 집에 가서 시집 보낼 계집종이 남아있느냐고 물었던 것이다. 너무 젊어도 안 되고 무엇보다도 얼굴이 반반하지 않은 계집종 말입니다. 왕농은 얼굴이 반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불만이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예쁜 색시를 얻으면 좋지 않은가 말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못마땅해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왕농도 아버지의 말은 알아듣고도 남았다. 그래도 대답에 앞서 가슴이 들끓어 오르는 것을 누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윽고 그는 거칠게 말했다. 암만 그래도 곰보나 언청이는 싫어요. 어떤 게 옳으는지는 와 봐야 알지. 어쨌든 여자는 곰보나 언청이는 아니었다. 그것만은 확실하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들 부자는 도금한 은가락지 2개와 은 귀고리를 샀고 아버지가 그것을 약혼 선물로 황대인 집으로 가져갔다. 그 외에는 오늘 가면 여자를 데려올 수 있다는 것밖에 아내가 될 여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성문의 차가운 어둠 속으로 들어섰다. 물장수들이 손수레에 큰 물통을 싣고 들락거리며 길 위에 돌을 적셔놓기 때문에 흙과 벽돌로 된 두꺼운 성벽에 성문 터널은 언제나 서늘했다. 여름에도 땀이 쑥 들어갔다. 참외 장사는 이 돌 위에 참외를 늘어놓고 팔곤 했다. 아직 계절이 일러 참외 장사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작고 설익은 복숭아 바구니가 성벽을 따라 놓여 있고 장사꾼이 소리를 질렀다. 봄의 첫 복숭아요, 햇복숭아. 요놈 먹고 뱃속 겨울 도끼를 몰아내어 들. 왕눈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여자가 복숭아를 좋아하면 돌아갈 때 좀 사줘야겠다. 그러나 왕눈은 다시 이 문을 지날 때 자기 뒤에 여자가 따라온다는 것이 아무래도 실감나지 않았다. 성문을 지나 오른쪽으로 꺾어져 조금 가면 이발소 거리다. 아직 일러서 사람이 별로 없었다. 아침장에서 팔 푸성기를 밤 사이에 들여왔다가 이제부터 들일을 하러 돌아가려는 농부들이 몇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바구니는 빈 채 그들의 발 아래 놓여 있었다. 왕눈은 오늘은 누군가 건네는 농담도 받고 싶지 않은 기분이어서 그들 눈에 띄지 않도록 피해서 지나갔다. 의자를 앞에 놓은 이발사들이 저쪽 끝까지 쭉 늘어서 있었다. 왕눈은 제일 멀찍이 있는 의자에 앉으며 옆 사내와 이야기하고 있는 이발사에게 눈짓을 했다. 이발사가 얼른 다가와서 풍로 위 주전자에서 뜨거운 물을 놋대야에 부으며 직업적인 말투로 물었다. 몽땅 밉니까요? 머리와 얼굴만 밀겠소. 귀와 콧구멍은요? 그럼 얼마를 더 내야 하나? 사전이지요 뭐. 이발사가 검은 헝겊을 뜨거운 물에 담갔다 꺼냈다 하기 시작하며 말했다. 이전을 내겠소. 그럼 귀와 콧구멍 한쪽씩만 하면 되겠군요. 어느 쪽을 할값이오? 이발사가 옆 이발사에게 얼굴을 찡긋해 보이자 옆 사내가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왕눈은 이거 짓궂은 자에게 걸렸구나 싶었다. 그는 성한 사람들에게 공연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상대가 아무것도 아닌 이발사라고 생각하면서도 역시 주눅이 들어서 얼른 한마디 뱉어버렸다. 좋을 대로 해요. 그는 이발사가 비누를 칠하고 문지르고 미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발사는 농담은 짓궂어도 인심은 후한 사내였던지 웃돈도 받지 않고 솜씨 있게 어깨와 등까지 안마해 주었다. 이발사가 앞니마에 면도를 대면서 말했다. 변발을 자르면 썩 훌륭한 농부로 보일 텐데요. 변발을 자르는 게 요즘 유행입지요. 머리 위에 동그랗게 틀어올린 변발 언저리에 이발사가 면도날을 대자 왕눈은 비명을 질렀다. 아버지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르면 야단나요. 이발사는 웃으며 동그란 변발을 남겨놓고 밀었다. 이발이 끝나고 이발사의 물에 불어 쪼글쪼글한 손에 이발료를 세어 건넬 때 왕눈은 한순간 흠칫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쓰다니. 그러나 각 깎은 살갗에 상쾌한 바람을 느끼며 길을 걸어 내려오던 그는 혼잣말로 다짐했다. 이번 한 번뿐이니까. 그는 장으로 가서 돼지고기 2근을 사고는 푸주하니 마른 연잎에 싸주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다가 약간 망설이면서 쇠고기도 반근 샀다. 잎사귀 위에서 우무처럼 흐물거리는 두부까지 산 뒤 양초 가게에 가서 선향을 2다발 샀다. 그러고는 드디어 몹시 수줍어하면서 황대인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황대인 집 대문에 당도하자 그는 갑자기 무서워졌다. 왜 혼자 왔을까?
아버지나 숙부나 하다못해 이웃 농부 칭서방이라도 청해서 같이 올 걸 싶었다. 그는 이제까지 대갓집 대문 앞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양팔에 잔칫거리를 잔뜩 들고 들어가서 여자를 데리러 왔습니다 하고 어떻게 말하나. 그는 대문을 바라보고 한참을 서 있었다. 검은 무쇠징으로 장식된 육중한 두 짝 나무 대문이 무겁게 꽉 닫혀 있었다. 두 마리 돌사자가 문 양쪽에 서 있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발길을 돌렸다.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다. 왕농은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다. 우선 뭘 좀 먹자. 아침을 먹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길거리 싸구려 식당에 들어가 식탁 위에 이전을 놓고 걸터 앉았다. 기름때가 자르르한 앞치마를 두른 아이가 다가왔다. 국수 2그릇. 국수가 오자 왕농은 대젓가락으로 마구 입안에 밀어넣으며 개걸스럽게 먹었다. 아이는 새까만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옆에 서 있다가 무심한 어조로 물었다. 더 드실 건가요? 왕농은 고개를 저었다. 고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식탁으로 꽉 찬 작고 어두운 식당 안에 몇몇 사람이 마시고 먹고 있었는데 그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가난뱅이만 오는 곳이어서 왕농이 제일 깨끗하고 돈푼이나 있어 보였는지 거지가 와서 다 죽어가는 신용을 했다. 고마우신 나리님,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요. 이제껏 왕농에게는 적선을 구한 거지도 없었고 나리님이라고 부른 사람도 없었다. 그는 기분이 좋아서 일전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동전 2잎을 거지의 바리 속에 던져주었다. 거지는 새까만 손으로 재빨리 동전을 집어서 누더기 옷 밑에 감췄다. 왕농은 앉아 있었다. 해가 높이 뜨고 있었다. 아이가 공연히 왔다 갔다 하더니 건방진 말투로 말했다.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을 거면 자리값을 내세요. 왕농은 화가 나서 일어서고 싶었지만 그 어마어마한 황대인 집으로 찾아가 여자를 달라고 해야 할 일이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었다. 차 줘. 그가 힘없는 목소리로 주문을 하자마자 아이가 갖다 놓고는 날카롭게 요구했다. 돈은요? 왕농은 주머니에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아서 허리띠를 풀러 돈을 꺼내며 중얼거렸다. 아주 날강도로군. 그때 오늘 저녁 식사에 초대한 이웃이 식당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허둥지둥 식탁에 동전을 놓고 차를 단숨에 꿀꺽 마신 다음 옆문으로 재빨리 빠져나왔다. 그는 절망적으로 자신을 타이르며 다시 황대인 집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그새 한낮이 되어서 문이 반쯤 열려있고 점심을 먹은 문지기가 대나무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문간에 한가로이 앉아 있었다. 왼 뺨에 커다란 사마귀가 난 키 큰 사내였다. 사마귀에서 한 번도 자른 일이 없는 듯 검은 털 3가닥이 길게 나 있었다. 그는 바구니를 든 왕농을 잡상인으로 알고 빽 소리를 질렀다. 이봐, 뭐야? 저는 농부 왕농입니다. 농부 왕농이 어쨌다는 거야? 문지기가 쭈뼛거리는 왕농을 몰아세웠다. 그는 주인과 마님의 부자 친구들 말고는 모두에게 무례하게 대했다. 제가 온 것은 자네가 온 건 알아. 문지기는 사막 위에 긴 터럭을 베베꼬며 갑갑한 듯이 말했다. 여기 여자가 있어서. 왕농의 목소리는 힘없이 낮은 속삭임이 되어 사그라졌다. 햇빛 아래서 얼굴에서 온통 땀이 흘렀다. 문지기는 큰 소리로 웃어댔다. 자네야? 오늘 새신령이 온다더니 바구니 따위를 끼고 있으니 알 수가 있나. 고기가 좀 들어있을 뿐이요. 왕농은 문지기가 안내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변명조로 말했다. 그러나 문지기는 그대로 있었다. 기다리다 못한 왕농이 걱정스레 물었다. 혼자 들어가도 될까요? 문지기는 허풍스럽게 무서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노대인에게 죽으려고? 왕농의 눈치를 못 채자 덧붙여 말했다. 얼마간의 은전이 소용된다 그 말이야. 왕농은 겨우 문지기가 돈을 원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저는 가난한 농부여서.
이 사나이는 얘서 뭘 하는고? 갑자기 노기를 띤 노비인의 음성이 들렸다. 문지기는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왕농은 놀라서 대답했다. 마님, 저는 색시를 데리러 왔습니다. 색시라니 무슨 색시? 시중 드는 여종이 허리를 굽혀 무어라 소곤거리자 그제야 노부인은 생각이 나는 모양이었다. 잠깐 잊었어. 워낙 하찮은 일이 되나서. 그래, 자네가 오란을 데리러 왔군. 그 애를 농부에게 시집 보내기로 했는데 그 농부가 자네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빨리 오란을 불러오너라. 노부인이 여종에게 분부했다. 요정이 깨끗한 바지 저고리를 입은 키가 약간 크고 몸집이 튼튼하며 얼굴이 넓적한 여자를 데리고 왔다. 왕농은 힐끔 보고 또 눈길을 돌렸다. 가슴이 뛰었다. 저 여자가 바로 내 색시구나. 이리 와라. 노부인이 시큰둥하게 말했다. 여자는 노부인 앞으로 나아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섰다. 이 사람이 너를 데리러 왔다. 준비는 다 되었느냐? 예, 준비되었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대답했다. 왕농은 비로소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앞에 선 여자의 등을 보았다. 거칠지도 부드럽지도 않고 단조롭지만 듣기에 나쁘지 않은 소박한 목소리였다. 머리는 매끈하게 잘 빗겨져 있었고 옷도 깨끗했다. 발이 존족이 아닌 것을 보고 한순간 낙심했지만 그것을 곱씹어 생각할 틈은 없었다. 노부인이 문지기에게 분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짐을 대문까지 내다주고 이 사람들을 보내도록 해라. 그리고 왕농을 향해 말했다. 나란히 서서 내 말을 듣거라. 왕농이 오랑과 나란히 서자 노부인이 말했다. 이 아이가 13살 때 이 집에 와서 지금 20살일 거야. 흉년이 든 해에 이 애의 부모가 산둥에서 이곳으로 내려왔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애를 내게 팔았어. 그의 부모는 고향으로 돌아갔다는데 그 소식은 나도 몰라. 자네도 보다시피 이 애는 몸이 튼튼해. 북쪽 사람이라서 그래. 시집을 가면 밭일도 잘하고 물도 잘 깃고 자네가 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잘해줄 거야. 예쁘지는 않지만 예쁜 계집이 자네한테 무슨 소용이 있나? 또 내가 알기로 아직 처녀야. 부엌일만 해온 데다가 예쁘지 않으니까 내 아들이나 손자들이 그 애에게 손을 대려 하지 않았지. 만약 뭔가 일이 있었다면 사내 종들 중에 하나겠지. 그러나 이 집에는 그 애보다 예쁜 계집종들도 많으니 절대 그랬을 리 없지. 그러니 그 애를 데려가게. 좀 느리고 무디지만 쓸모는 있네. 내가 죽어서 좋은 세상에 가려고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두려는 거야. 그렇지 않다면 그 애처럼 요리솜씨 좋은 애를 그대로 부엌에 두고 썼을 거란 말이지. 나는 내 가족이 괜찮다고 하면 어떤 종이든지 달라는 사람이 나서면 시집을 보내지. 이어서 노부인은 여자를 향해 말했다. 이 남자 말 잘 듣고 아들을 많이 낳아주도록 해라. 첫 아들을 낳거든 데려와 보여주고. 네, 마님. 여자가 공손히 대답했다. 그들은 머뭇거리며 서 있었다. 왕농이 무엇하고 또 말해야 할지 몰라서 난처해하고 있을 때 노부인이 성가신 듯 호령했다. 그럼 어서들 가. 왕농은 허둥지둥 절을 하고 물러섰다. 여자가 뒤를 따르고 그 뒤를 상자를 어깨에 맨 문지기가 뒤따랐다. 그제야 왕농은 여자를 향해 돌아서서 얼굴을 처음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정직해 보이는 네모난 얼굴을 하고 나지막한 코에 콧구멍이 뻥 뚫려 있었다. 입은 얼굴을 옆으로 찢어 놓은 것처럼 큼지막했고 작고 검은 눈에는 뭔지 모를 슬픔이 어려 있었다.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말을 않는 것이 버릇이 되어버린 얼굴이었다. 여자는 왕농이 자기를 바라보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감정을 보이지도 않았으며 그냥 담담히 시선을 견뎌냈다. 검고 평범한 예쁜 곳이라고는 전혀 없는 얼굴이었지만 곰보도 아니었고 언청이도 아니었다. 여자의 귀에 그가 사준 도금 귀걸이가 달려있는 것이 보였다.
여자의 손에도 역시 그가 사준 가락지가 끼어 있었다. 그는 내심 큰 기쁨을 느끼며 얼굴을 돌렸다. 내게도 색시가 있다.